네, 안녕하십니까. 이모작 생활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구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연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주제로 약 한 45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통계를 보시면요. 그 60세 이상의 58%는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제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 생활비의 원천이 뭐냐라는 걸 이제 많이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요. 뚜렷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 보조 또는 뭐 본인과 배우자의 직업 또는 국민연금 또는 이제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본인이 이제 생활비를 마련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왜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냐? 그 기본적인 이유는 대부분 이 고령층을 부양할 이 청년이나 장년층 자녀들이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이제 직면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금이라는 건요, 우리가 예전에 혹시 우리가 수도 사정이 좋지 않았을 때 예전에는 시에서 물차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물차를 보내주고 이제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이런 가정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하고 우리가 집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조금씩 나오는 이런 구조.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가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 물이 금방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면 일정하게 우리가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가장 우리가 바람직한 연금 생활의 한 가지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하시기 전에는요, 먼저 본인이 일반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보셔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라고 한번 이렇게 키인을 해보시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그러니까 뭐 부동산 자산은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금융자산에 대해서 모든 본인에 대한 정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금융자산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이 이제 왜 필요하냐? 이게 단순한 이유죠.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야 된다. 오랫동안 미래가 너무나 이제 길어진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수입이 이제 불안정해지는 이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평생 안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이제 긴박함, 우리가 이제 필요성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요. 도시에 살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TV에 나오는 자연인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돈이 뭐 필요하겠지만 일단 도시에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 돈이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초 생활비뿐만 아니라 우리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품위 유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건강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노후의 생활비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생활비 수준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정부, 공식적으로 정부의 60세 이제 정년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 정년을, 적용하는 이 사업장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공무원들, 그리고 공기업들, 그리고 아니면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현장 직원들만이 현실적으로 이제 법정 정년 60세가 가능하고요. 일반 뭐 4대 그룹을 포함한 일반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년 비중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40대 후반, 50대 초중반에 직장을 나와서 제2의 이제 그 취업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60세 정년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시민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하냐? 그래서 요즘 뭐 많은 책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무전장수, 돈이 없이 오래 사는 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3억 원 정도는 현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매월마다 한 100만 원씩 인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금 기준으로는 25년이 지나면 이제 소멸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2% 수익률만 가지게 되면 34년 동안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3% 수익률이면 44년 동안 버틸 수가 있다. 그래서 계속 수익률을 높이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 게 하나의 또 연금입니다. 그리고 이 은퇴 후에 금융 투자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그 배당주나 리츠를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의 성장이 예상이 되는 이런 산업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양한 국가, 계속 이제 우리나라만 계속 이제 고정을 하지 마시고 다양한 국가의 자산을 분산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그 투자의 그 리스크를 감안해 가지고 개별 종목보다는 업종이 다른 다양한 업종의 ETF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인 우리 투자의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연금을 사람들이 많이 외면을 해요. 몇 가지 하나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결함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연금을 우리가 가입을 하더라도 물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우리가 연금을 받게 되면 이게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가치가 계속 감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이면 누구나 우리가 현재의 현금 흐름을 선호를 합니다. 미래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더 어떻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많이 찾는 게 행동 경제학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찾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연금을 하나의 투자 프레임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금을 가입하더라도 일찍 사망을 해버리게 되면 손해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금을 이제 외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연금들이 많죠. 지금 제가 화면에 보이시는 그 연금만 하더라도 거의 한 10여 가지가 되는데요. 이 외에도 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연금은 몇 가지냐? 주로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다음 국민연금, 주택연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험사들이나 아니면 투자 신탁사들이 많이 이제 광고를 하죠. 뭐 이렇게 연금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 뭐 몰디브에 가서 여행하면서 시간을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연금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까요? 개인연금 본인들이 매월 꼬박꼬박 본인 급여의 일정 부분을 떼가지고 개인연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설령 이제 가입을 하더라도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개인연금은 이제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퇴직연금. 퇴직연금도 만약에 한 직장에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계속 근무를 했으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이제 퇴직연금이 확보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요즘 직장을 보통 한 서너 번은 옮겨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예전 직장에서 받았던 퇴직금을 많이 소진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그때 필요한 생활비를 예전에 받았던 퇴직금으로 많이 충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는 퇴직연금 자체도 크게 이제 금액이 크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88년도에 처음에 도입이 됐죠. 그래서 그때 도입되고 현재까지 계속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신 분들은 상당한 금액의 이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자영업자 같은 분들 중간에 공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국민연금이 상당히 이제 소외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을 수혜하시는 분들, 그다음 수혜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우리 지금 현재 현실이고요. 그리고 주택연금도 굉장히 좋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주저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연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연금을 관리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이 방법 한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연금을 받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나라다라고 많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노후에 우리 그 장기간의 노후를 버티려면 기본적으로 받는 연금 외에도 한 2억 2천만 원 정도, 한국 원화로 2억 2천만 원 정도가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노년 부부들이 미래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한 3억 3천만 원 정도가 돈이 더 필요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이 노후 자금이 필요한 이런 이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가지 원인이 뭐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돈이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재테크를 하지 않는 이런 이제 그 부모님 세대로부터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별도의 뭐 재무 교육이나 이런 재테크 교육을 받은 적이 없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회사 일만 할 뿐이지 우리가 여기 구체적으로 본인의 재무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라이프 플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을 함으로써 바로 현실적인 우리가 어려움에 복면을 하게 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후 생활비가 얼마가 우리가 필요한가 이걸 이제 항상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적정한 노후 생활비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 그래서 이걸 좀 나눌 수가 있겠죠. 기초 생활비가 있고, 그다음에 품위 유지비가 있고, 건강을 관리하는 비용.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혹시 지금 뭐 연금 저축이나 이런 형태로 상품을 가지고 계시면 그 가지고 계신 연금 저축을 해지를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요. 납입액 기준으로 담보대출, 이자율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니까 담보대출을 활용하셔가지고 본인이 운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은 지금 뭐 그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퇴직연금을 만약에 그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 퇴직연금이 채권형이면 더 많은 금액을 이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요. 이게 만약 주식형에 가입되어 있으면 담보대출 금액이 좀 줄어드는 이 가입한 상품의 위험도에 따라서 담보대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현재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한번 문의를 하시면 자세히 설명이 아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 중에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적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연금이냐 하면요. 1억까지 가능한데요.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1억의 돈을 연금을 집어넣고 그 돈을 나눠서 푼돈으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돈을 넣어서 푼돈을 받는 게 적시연금이다. 그럼 이런 것도 금융상품이 되냐? 상품이 가능합니다. 왜냐?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자녀분들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지인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본인의 자산을 유지하고 노후 생활을 좀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는 게 이런 연금 형태인데요. 이 연금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그 보험사에서 사업비를 공제합니다. 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뭐 최저 보증률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민원이 또 발생하고 그래서 과거 이제 법정 투쟁 소송까지 이제 많이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적시연금을 혹시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 자세한 약관이나 조건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퇴직연금은 지금 뭐 퇴직을 하시게 되면 요즘은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의 이제 IRP 형태로 우리가 그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그 퇴직연금의 한 89%, 거의 한 90% 정도가 되죠. 이 수준들은 원금 보장형 상품에 많이 돈을 묻어놓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투자 상품에 많이 굴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원금 보장형 상품에 가입을 함으로써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죠. 거의 뭐 채권 정도의 수익률만 가지고 하니까 이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번 가입한 그 퇴직연금을 자세히 들여다보시지도 않고 바꾼 적이 없는 직장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익률 자체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DB형이 있고
그다음에 DC형이 있고, 그리고 이제 IRP형이 있는데요. DB형이라는 거는 그냥 그 회사가 퇴직금을 일괄해서 그냥 맡기는 겁니다. 금융기관에 맡겨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혹시나 이게 이제 원금에 손실이 있을까봐 굉장히 그 보수적인 투자 형태로 맡기는 게 DB형이라고 하고요. DC형은 본인이 퇴직금을 직원이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가지고 본인이 투자를 하시는 형태. 어느 정도 위험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수익률이 높아지는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퇴직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시면 IRP형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한번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가입을 하시게 되면 더 이상 뭐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 운용하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자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퇴직연금을 생활상의 이유 때문에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소득의 보장 기능을 전혀 작동을 못하고 있다는 게 또 한 가지 문제고, 또 한 가지는요, 본인이 직장에 다니더라도, 한 직장에 오랫동안 다니시더라도 중간에 주택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가지고 중간 정산에서 돈을 찾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퇴직할 시점에 퇴직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이제 상태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퇴직연금 금액도 크지 않고 또 수익률도 낮다라는 게 우리가 현재 하나의 처해진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퇴직연금의 지금 가장 큰 하나의 그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가 퇴직연금의 하나의 그 큰 기준 자체가 70%는 우리가 위험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30%의 안전자산을 대부분 다 채권 형태로 많이 가입을 하십니다. 근데 채권에 가입하시게 되면 연간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통 한 1%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수익률에 확보가 되지 않고, 우리가 맡겨놓은 자산의 30%가 전혀 수익률에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제 새로운 하나의 상품이 TDF라는 겁니다. 타겟 데이터 펀드라고 해서 퇴직연금 펀드가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돈을 맡기게 되면 운용사에서 우리의 나이대에 맞게 이 투자를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하나의 상품이고, 이 TDF를 가입하시게 되면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의 그 위험자산 투자를 이 TDF 형태를 통해 가지고 회피할 수 있는, 우리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퇴직연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요, 꼭 그 TDF 관련 그 언론 기사, 경제신문에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본인들이 그 기사들을 보시고 꼼꼼히 본인 나름으로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자산을 지켜주는 사람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결국은 본인 스스로 본인 자산에 대해서 지키는 노력을 하셔야지 그 자산 자체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이제 8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9년도 1월 달부터 저도 이제 국민연금 가입을 했지만, 제가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되고 한 63세 이제 그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한 1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최고로 받는 사람이 이 정도니까 보통 일반적인 이제 국민들은 보통 한 100만 원, 한 50만 원, 뭐 70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많이 국민연금을 받게 되고요. 국민연금은 또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지 그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부가 같이 가입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부부가 같이 가입해서 배우자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 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 연금을 포기를 하시고요, 유족연금만 수령을 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시면 사망자 기본연금의 6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만약에 한 200만 원의 기본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60%니까 120만 원을 제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유족연금의 30% 플러스 본인연금 100%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유족연금의 30%는 얼마냐? 아까 제가 200만 원 기본연금의 60%는 120만 원이잖아요. 120만 원의 30%면 36만 원입니다. 36만 원 플러스 본인연금 100%. 그래서 1환과 2환을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비교를 하셔가지고 더 큰 금액을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나중에 별로 없더라고요. 뭐 몇만 원 차이, 1,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본인이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공단에서 이걸 미리 알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민연금은 최대치로 만드는 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배우자하고 동시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수령자가 되고, 그 다음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아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180만을 받는 사람이 2명이 되면 360만이 되는 거죠. 상당히 이제 노후에 크게 이제 위로가 되는 금액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추가 납부입니다. 예전에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은 했지만 중간에 납부를 안 한 기간이 상당히 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10년분까지 한도로 추가 납부를 하시게 되면 그 기간을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의 기간의 산정은 어떻게 되냐? 그 해당 기간의 이자율을 기준해 가지고 금액을 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추가 납부 형태로 본인이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만약 혹시나 그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본인이 받으셨다 그러시면요. 수령액을 반납하시면 다시 국민연금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아까 국민연금 받으시는 시기가 63세다, 64세다 이러시면요. 60세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본인이 수령 받을 때까지 한 3년 또는 4년 기간 동안 추가로 납부를 하시게 되면 본인의 국민연금 금액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매년마다 이제 1년 단위로 연기를 하게 되면 매년 한 7.2% 정도 업이 됩니다. 그래서 5년 정도 된다. 그러면 거의 한 36%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이연을 시켜서 5년 후에 받을 것인가, 아니면 받는 시점에 그 연금을 그냥 받아서 내가 목돈으로 마련을 하겠다. 우리가 노후가 되면 또 목돈이 또 많이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그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목돈을 가지고 계셔도 되는, 그래서 본인의 사항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종류도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국민연금을 이제 보통 요즘은 이제 생활이 좀 어려워지니까 먼저 땡겨서 받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55세 이후부터는 생활이 빠듯해지니까 먼저 이제 땡겨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매년마다 6%씩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5년을 만약에 땡겨 받는다 그러면 30% 감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가 60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 땡겨서 55세부터 이제 먼저 받으시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약점이 있는 뭐냐? 한번 감액된 금액은 그 감액된 금액 기준으로 본인이 평생 그 금액만큼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이 조금 안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받아야 되는 연금 자체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그 금액에서 30%를 감액해 가지고 평생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노후 빈곤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워낙 현재 상황에 살기가 힘드니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이 방법밖에 쓸 수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그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요즘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몇 가지 그 기간 산정에 혜택을 주는 몇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업 크레딧 제도라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그만두고 난 뒤에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1년까지 그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는데 그중에 75%는 국민연금 공단,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개인은 25%만 부담을 하시는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의 조건은 뭐냐? 평생 한 번만 가능하세요. 12개월. 그래서 한 번 사용을 하시게 되면 다음에 직장을 그만둘 때는 사용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평생 한 번에 이런 조항을 한번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는 출산 크레딧 제도라고 있습니다. 자녀를 혹시 출산을 하시게 되면 자제분들이 그 출산 기간에 따라 가지고 또 추가적인 국민연금 기간을 보장을 해주는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군 복무 크레딧이라고 있습니다. 입대한 자녀분들이 계시면요, 6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을 해줍니다. 이 내용도 자녀분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가셔가지고 신고를 하셔야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위에 세 가지 사항은 모두 본인들이 직접 가셔가지고 신청을 하셔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국민연금 우리가 계속 이제 기사가 가끔씩 나오죠. 불안하다. 이게 수익률이 너무 안 좋다. 외국과 비교해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2055년 되면 고갈이 될 거다라는 이런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의 하나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정부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민간 보험보다는 민간 연금보다는 안정적이다.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신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을 보존을 해줍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민간 보험들은 물가 상승률 자체를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매년마다 일정하게 물가 상승을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물가에 연동된 하나의 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연금 중에서는 가장 가입할 만한 연금이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만 18세부터 그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자녀분이 만약 만 18세가 되었다. 그러면 바로 그 시점부터 이미 가입 형태로 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제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납입한 금액보다는 납입한 가입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연금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나와 배우자를 지켜주는 하나의 최소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꼭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그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고를 안 해서 그럴 뿐이죠. 이 연말 정산할 때 원천세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공제해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정산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양한 자기들 이제 방식에 의해서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정도까지 국민연금은 공제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그 금액 100%를 다 받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수령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는 기간 중에 내가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 국민연금에 가입이 감액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감액이 됩니다. 되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일례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요. 만약에 우리가 월 급여 한 350에서 한 450만 원 정도의 급여가 나오는 직장에 근무를 하게 되면 월 기준으로 한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만 우리가 감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얻는 수입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리고 노후에 우리가 직장에 다니게 되면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 사회적인 관계들을 형성할 수 있고 본인의 미래 노후 재무 설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으시더라도 꼭 직장에 취업하시게 되면 그 취업에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경제 활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수급하시는 시점에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될 것 같다 이러시면요, 아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금을 연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연기하셔가지고 이거를 일정한 나중에 수령 받으실 때 상당한 금액을 이제 받으시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지금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온전히 이거를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노후에 본인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그 본인의 노후 생활, 경제 생활이 안정이 돼야지 자녀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혹시나 주택을 본인 명의로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주택연금을 굉장히 활용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연금은 최근에 이제 그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공시가 12억 이하의 주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시가 12억이면 시가 기준은 17억 정도의 주택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주택들은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부부 합산으로 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으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다 그러시면 3년 내 1주택을 먼저 이제 처분을 하시는 그 조건이죠.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명만 55세 추가하시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건은 직접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거주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본인이 뭐 요양병원에 가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예외 조항을 허용을 해주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하셔야 되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주택연금, 이게 말이 연금이지 연금이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일으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금융소득, 연금소득에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전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 주택연금은 전문 용어로는 역모기지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매월 생활비를 받는 형태가 주택연금이다. 그리고 만약에 조기에 사망하신다 그러시면요, 남아있는 금액,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금액을 기준해 가지고 그 자산 가치를 환산해서 그 부분만큼을 이제 공제하고 자녀액만큼을 유족에게 상속이 가능한 거고요. 본인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꼭 한번 노후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제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종신 지급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내가 뭐 100세든 120세든 그때까지 계속 받겠다. 그래서 종신 지급 방식을 많이 선택하시고요. 만약에 65세 기준으로 5억 주택 정도의 5억 상당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시면 연간 수익률을 한 2.9% 정도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월 한 123만 원 정도가 되죠. 그리고 70세 기준으로는 연간 수익률을 한 3.6%, 월 한 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본인이 이제 매월마다 일정액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수령액 자체가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 형태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영모기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50만 원을 그냥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만을 받아서 생활에 굉장히 균형하게 도움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 플러스 주택연금까지 있으면 다양한 매트릭스를 이용해 가서 본인이 필요한 생활비, 내가 한 400이다, 500이다, 300이다, 그 금액을 일정한 게 맞출 수 있는 매트릭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게 주택연금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연금은 요즘 뭐 통계로 보시면요, 보통 한 72세 정도에서 많이 이제 신청을 하시고, 보통 한 100만 원 정도가 많이 받으시던 평균 이제 월 지급금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설명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신탁 방식이 도입이 됐습니다. 주택연금이. 신탁 방식은 뭐냐? 지금 현재 있는 그 주택연금은 부부가 같이 거주를 하다가 한쪽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남아있는 배우자가 계속 거주를 하려고 한다. 그런 경우에도 그 유산 상속자, 자녀분들이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자녀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 이제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혼자 사시게 되니까 좀 작은 집으로 옮기시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는 가족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해당 주택에 계속 이제 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회피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신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신탁 방식을 미리 가입을 해놓게 되면 신탁 수수료는 납부는 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가족들 동의 없이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제도 안전장치를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신탁형 주택연금도 만약에 주택연금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 한번 고려할 만한 대상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그래서 물가 상승률 보전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 처음에 한번 그 금액을 결정을 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이 금액이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노후에 몇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에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할 때 최소한 우리가 거주하는 집만이라도 하나의 안전수단으로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본인이 한 70세가 됐다. 그러시면 자녀들이 40대 초반입니다. 그런 경우에 자녀들도 그 돈이 필요한 이 시기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직장에 다니다가 개인이 자영업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경우에도 부모의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자녀의 경제적 지원 요구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주거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 시에도 계속 이제 거주가 가능한 게 우리 천의 주택연금이고요. 그리고 그 신탁 방식으로 만약에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확실하게 주거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이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라는 정부에서 보증하는 하나의 상품입니다.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뢰성이 높고, 그리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지는 이런 공적인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위협 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도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 말고 지방에 혹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방 부동산이 가격이 자꾸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도 이 주택연금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인하되는 그 위험을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칭할 수 있는,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 아닐까. 왜냐하면 가입하는 시점에 우리가 평생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다, 만약에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다 그러시면요, 일정 기간 우리가 그 주택연금을 받다가 그 계약을 해지하고 그 집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약 요건이 몇 가지겠죠.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납부하지 않았던 주택보증 수수료 부분을 이제 다시 다 납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3년 이내에는 다시 주택연금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 요건이 있지만, 우리가 뭐 한번 계약을 하면 이게 절대 해지할 수 없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필요시에는 어느 정도 이제 해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이제 그 받으시는 시점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쯤 신청을 할 것인가, 내가 이 시기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본인이 이제 일을 하는 시점, 그리고 언제쯤 일을 하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들어가는 시점, 아니면 완전히 일을 놓는 시점, 이런 시점을 고려하셔가지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을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또 한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서울에 살 것인가, 아니면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에 살 것인가, 그리고 아니면 지방도시, 아니면 귀농 귀촌을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지고요. 최근에 뭐 기사를 보시면 요즘 그 초품화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다. 근데 요즘 병품화라는 또 단어가 나왔습니다. 병원을 품은 아파트다. 지방의 분당, 뭐 이런 일산, 뭐 이런 데 보시면 큰 빅5 병원에 분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 가까운 그런 아파트도 하나의 그 노후의 선택 여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규모의 집에 살 것인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배우자하고 본인이 이제 협의를 좀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요. 나는 좀 바깥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니까 집은 좀 넓은 집에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규모의 집에 살 것인가를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아니면 뭐 나는 좁은 집에 살고 싶다는 분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활동적이기 때문에 밖에 계속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집이 큰 집은 필요 없고, 뭐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너무 적적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본인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본인의 어떤 규모의 집에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하고 그 경제적인 관계 설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분하고 솔직한 대화를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노후에 내 노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하려고 한다라는 걸 이제 자녀들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어느 부분까지 내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치가 높아요.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우리가 자녀하고 조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이제 필요한 하나의 사항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금만으로는 지금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연금만 가지고도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그다음 주택연금까지 이 네 가지 연금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우리가 운용을 하셔야지 그 연금이 이제 확보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연금 외에도 경제적인 활동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언제까지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본인이 풀타임 잡이 필요하다. 아니면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의 활동만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잡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시려면 가장 좋은 상태는 파트타임 잡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를 본인이 투자를 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도 사회적인 고립감을 회피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노후의 적정 생활비가 어느 정도라 수준이면 괜찮다. 이 숫자가 2인 가족, 부부 가족 기준으로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 300만 원 정도의 수준은 최소한의 생활비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품위 유지하는 비용, 이 품위 유지 비용이 간단합니다. 우리가 뭐 친구나 지인들의 경조사 비용, 본인이 또 해외여행 가는 비용, 뭐 이런 비용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건강관리비도 본인의 건강관리도 필요하지만 뭐 자녀분들의 뭐 산후조리, 출산이 있다 이런 경우에 또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이제 보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기존에 받던 연금 외에도 추가적으로 일정 분의 목돈이 필요한 게 현실적인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좀 요약을 좀 해드리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국민연금은 최대치로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세팅을 해 놓으시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우리가 손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뭐 본인과 배우자가 같이 이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뭐 추납 형태든 여러 가지 형태의 국민연금을 최대치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 방법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개인연금은 가입을 하신 경우에는 연말 정산 목적도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연말 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보통 한 900만 원 정도의 우리가 IRP를 가입한다 이러시면 한 150만 원 정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연금의 연말 정산 목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퇴직금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퇴직연금이나 IRP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안전한 투자 방법을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누군가 이게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본인이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믿고 하는 투자, 무조건 그냥 믿고 하는 투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반드시 안전한 투자를 찾아봐야 되고, 우리가 투자에서 가지는 하나의 큰 원칙, 저위험, 중수익 상품을 반드시 찾아서 투자를 하시라는 게 됐고요. 그리고 이 투자라는 건요, 우리가 요리 또는 운전이나 비슷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누군가 대신해 주게 되면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안전한 투자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주택연금을 꼭 활용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 한 10억이다, 15억이다. 그 집을 온전히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이런 건 과거에 이제 너무 전통적인 하나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주택을 가지고 일정하게 본인 노후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나머지 금액만큼을 자녀들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자녀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해피엔딩이 되는 한 가지 하나의 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연금 관련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